네. 자, 그럼 이제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이 분명히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게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 뭐 단타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투자자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오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니 뭔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괜히 막 불안해 하시네. 예, 왜냐면 이제 어저께가 옵션 만기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끌어내리면서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모르는 게 있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너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한국 시장 하루하루 일희일비 너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니까 이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뭐 이거를 팔고 이걸 사고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거래 많이 해봤자 증권사만 좋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펀더멘탈이 좋다고 믿고 있고 실적이 좋다고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기 변동성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나스닥이 제일 좋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바닥 잡고 나서 오름폭을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어요. 127%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13.8% 올랐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그리고 조정이 일어난 폭도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더 많이 조정을 받았죠. 12.5%고 코스피가 10.3%. 왜 그러냐? 결국 펀더멘탈이 지금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더 튼튼하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흔드니까 다들 난 이제 96층에서 샀는데 이거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큼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없다. 역대 이런 실적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그 회사를 분석을 하시고 또 큰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4월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게 외국인의 뭐 오늘을 제외한 지난 6일간은 계속 순매수로 왔었으니까 네. 완만하지만 이렇게 상승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은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 뭐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 지금 차트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팔았던 때고 빨간 선이 매수했던 때죠. 보시면은 사실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빨간 게 좀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니까 이제 시장 또 상승할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올랐죠? 외국인들 계속 팔았는데 여기 외국인이 어떻게 팔 때도 올랐죠? 올랐으니까. 예. 이거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2006년부터 2005년부터 2008년 고점 갈 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120% 정도 올랐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예. 근데 국내 자금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국내 자금은 뭐였냐면 개인들이 적립식이라든지 기관에다가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린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거의 보니까 7천억 정도 샀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랬다면 저 걱정하겠지만 사실 지금 개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미국으로 따지면은 GDP의 뭐 60% 정도 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지만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자금을 유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펀디멘탈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금의 일부를 처분을 하시고 주식시장으로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당연히 외국인 수급 좋아지면 고맙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한국 증시의 고점은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패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장기 투자 이 네.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우리 선거가 있고 나서 지금 부동산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시 그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떠오르면서 뭐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부동산 쪽으로 다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한국에 다시 되돌아왔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2014년, 13년 말에 들어왔어요. 다시 외국에 있다가. 그때 들어왔었을 때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인구 절벽이다. 이러면서 부동산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 안 샀어요. 집 안 사고.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되냐. 지금 같은 금리에 이 정도의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 이걸 들여다봤을 때 그때 시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쌌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국가들 다 비교해봤을 때 제일 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게 얘기했어요. 그분 말씀 듣지 말고 부동산을 꼭 사셔야 된다. 적어도 한 채는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정반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price to income ratio, 뭐 price to rental yield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 국가 중에 하나다. 탑 2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뭐 지금 뭐 정권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끝물에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주식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구해본 결과 값인데, 네. 지금 저기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7%를 반영한 거예요. 저건 정말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반영하냐면 한 5% 정도 반영하거든요. 미국 시장은 4%만 반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3,500 적정가, 높게 보면 4,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2014년도에 부동산 왜 안 사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물론 많이 올랐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127%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전 세계에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싼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런 상황에서 꼭 굳이 가장 비싼 쪽을 사고 가장 싼 거를 팔고 글로벌 평균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잘 버텨줬잖아요. 네. 잘 흐름이 좋았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 결국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워낙 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정말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 또 특히 뭐 연금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어떤 주가가 못 움직인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애플이랑 비교하고 삼성전자를 또 다른 뭐 반도체 기업들이랑 비교하고 뭐 했을 때 너무 싸 보이기 때문에 물론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대만하고 또 비교해 보면 대만은 TSMC가 있잖아요. TSMC는 훨씬 더 큰 비중으로서 전체 대만 가권 지수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급 부분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충분히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버티고 있다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좋게 얘기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고요. 거기에 가장 뭐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서 결국 그 두 종목이 다시 시장을 이끌고 갈 거다. 그 타이밍은 결국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면 뭐 이번에 발표된 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고점이 아니고 또 고점이 아니고 이런 식의 자꾸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면 뭐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금 마음이 조금 오늘 그 외국인들이 팔고 그다음에 지수가 약간 내리기는 사실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0.3 이 정도니까. 네. 근데 어쨌든 오를 거를 기대하다가 내리니까 좀 실망한 분들. 네. 에게는 전화 많이 참 위로가 받았어요. 되는 마음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미국 상황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그 미국 FOMC 회의로 그 발표에서 그 문구를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난번 8.15 많이 와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거다. 그죠? 미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게 없다. 그래서 자꾸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많은 카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건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점도표인데. 이게 점도표예요? 네네. 화면에? 뭐 보시지만 어쨌든 2021년에 변할 거 없고, 그죠? 2022년에 한 명만 한번 금리 올릴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땐 거의 안 올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3년 상반기에 금리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말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연준의 목표치 2% 달성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게 계속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걸릴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길게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따 또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당연히 올해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저희는 거의 안 건드릴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 테이퍼링이 일어날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십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고용 쪽, 제가 특히 고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골디락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구간을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골디락스, 지금 이게 지금 맞나? 요새 뭐 변동성도 크고 마음이 막 하루 간격으로 막 쫄렸다가 풀어졌다가 막 이러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게요.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가고 올해 2월달, 3월달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꾸준히 작년에 계속 뭐 코스피가 1,400포인트 이후 더 올라오기 시작해서 1,700일 때 또 팔아야 되냐 곧버스 얘기 나왔었고 1,800에도 나왔었고 2,000에도 나왔었고 그죠? 네, 3,000 갈 때까지 계속 나왔고요, 그죠? 3,200포인트 127%나 오르고 나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마음이 급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골디락스 구간 맞습니다. 즉 아주 적절한 성장률에 아주 적절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금리는 미 연준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미 연준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 연준은 금리 안 건드린다.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미니멈 더 가면 24개월 안 건드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JP 모건 회장이 그랬죠. 뭐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한 3년간은 아주 크게 호황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증시에는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이 올 거야라고 불안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두 가지가 다 사실 있어. 시장이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추이 미 연준 6.5%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기관들은 심지어 9% 얘기하는 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게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캐펙스 사이클인데 캐펙스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시클컬 또 경기 과열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이 업종에 따라서 틀리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의 차화정 시대하고는 완전 틀리다. 2006년부터 2008년에 만들었던 차화정 시대, 산업재 버블 시대는 정말 억지로 울고 일부러 만들어낸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이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캐펙스 붐, 네 맞습니다. 캐펙스 붐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쪽에. 지금 꼭 필요한 쪽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그렇잖아도 우리 본부장님 그 앞에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는데 경기 민감주가 지금 시점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런 쪽의 주식이 맞는 것인지 네. 이게 좀 되게 헷갈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나 이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만 했다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만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3, 4분기에 왔었을 때, 하반기 접어들었었을 때는 나스닥의 일정 비중을 줄이고, 그 비중 중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10%, 20%, 30%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또는 가치주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늘려보시자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단 한 번도 30% 이상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죠. 아직까지도 이 성장주, 대표적인 대장주에 대한 비중은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7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성장주 쪽으로.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약간 바벨 전략인데, 그래도 성장주 위주. 그리고 민감주는 30% 정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신규 고용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네. 예, 뭐 좋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네요. 예.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경기 민감. 뭐, 이 경제 성장률 아까 막 9%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무조건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 성장률 다 버려야 된다. 금리 많이 올라갈 거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6%예요. 6%. 예. 이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 얼마였을까요? 한 3%대라고 그쵸. 보통 그러죠. 3%대죠. 예.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또 볼까요? 개인 저축률 추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훅 올라갔던 게 이게 이제 재정을 써가지고 개인들한테 돈을 막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하면서 훅 떨어졌어요. 또 다시 재정 썼죠. 훅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축률 10%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미국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보복 소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소비가 계속 이어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 근데 저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저 숫자 보고 있으면 진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할까? 장기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실업 청구권자 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보시면 1%대예요. 심지어는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달에는. 자, 이런 숫자 보고 있으면
저는 걱정부터 먼저 앞섭니다. 임금 상승률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이 소비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물론 대출을 늘려서 부채를 더 늘려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부채 비율이라서 우리나라는 걱정스러운데 가계부채가 네, 가계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노동 참여율 숫자 이거 지난번에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빠르게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노동 참여율이 61%대 중반이란 말이죠. 이게 닷컴 버블이 일어나는 그런 버블이 만들어지려면 그때 숫자가 얼마였냐면 67.2%입니다. 네.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노동 참여율 숫자가 안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동화, 신성장 산업,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매 판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이런 노동 참여율 수치라면 이게 부채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소비가 아주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비용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의 증가가 있는데 비용의 증가 부분은 이미 반영됐고 수요의 증가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수요의 증가가 부채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지 소득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히려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거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네, 임금 상승률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저기 이제 확 올라가야 예. 고용도 늘고 예, 돈을 사람들이 쓸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일시적으로는 확 올랐는데 이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왜 돈을 막 줬으니까 예, 헬리콥터 많이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쓰겠죠. 근데 쓰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고용 시장과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 4%씩 늘어난다. 그럼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부양책을 재정을 썼어요. 네.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튀는 게 이게 다 부양책을 썼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소비는 그렇게 같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점선으로 움직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가죠.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을 써서 소비를 일으키는 것은 인플레이셔너리가 아니다. 물가 상승률 자극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경제정책, 지금 재정부양책을 쓰는 가장 큰 원인이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하는 게 현상 유지, 그러니까 버티기 위해서 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추가로 하는 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좀 더 돈을 쓰겠다. 이게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역사상 연준에서, 네. 저 미국 정부에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재정을 딱 써두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네. 이게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제 민간 섹터에서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 좀 해볼까?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 재정 부양책이 끝나는 순간 다시 저 그래프처럼 훅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경제가 좀 더 확 빠르게 좋아지는 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좋은 거죠. 그거 자체가.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 금리 상승과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요. 그걸 겪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자극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산업재 버블인데 그게 2006년,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단 말이죠. 사실은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나서 크게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네, 만약에 지금 똑같은 모습이 나와버리면 정말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어떤 금융위기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양책을 썼지만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미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어떤 너도 나도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뭐 철강, 화학, 기계, 차화장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뭐 혹시나 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여기에다가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버렸다. 공급 또 어떻게 할 과잉으로. 겁니까? 그럼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그죠? 수요가 있는 쪽, 이쪽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 쪽, 그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기차 쪽,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이런 식의 어떤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에서 꼭 필요한 쪽에 투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그 미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좀 오해에서 빚어지는 어떤 심리 불안일 것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만약에 2008년처럼 돈을 정말 빌릴 대로 다 빌렸어요. 네. 살 거 다 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이제 큰 위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 사실 정부에서 준 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지금 세이빙스 레이쇼 그죠?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한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 오늘 전화 오신 분들 막연한 불안감. 네. 그런 거지 어떤 실체가 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자기의 심리를 이럴 때 오히려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뭐라 그럴까 결국은 이제 또 그런 기회를 날리는 예.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 예, 요거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근원 인플레이션이 2.3%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그때야 미 연준이 이 자금을 회수하고 유동성이 바뀌고 그러면서 아주 큰 하락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1.3%예요. 예, 뭐 역대 최저치 근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돈에 여유가 있다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투자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2. 예. 미수 쓰시고. 그거는 좀 네. 삼가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거시적으로 한번 주식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